오늘 그 매경에 나와 있는 경제 기사고요.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29명, 평균 채무가 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면 전세 보증 사고가 많이 요즘에 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전세 사기든 뭐든 그런 식으로 많이 좀 유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양 관계에서의 그런 채권 채무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제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못 받은 거에 대한 원흉을 임대인한테 좀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증금을 떼먹었다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왜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임대 사업을 오래 했지만 12 년도부터 제가 임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임대 사업을 하지만 항상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임대업을 해서 대출 없이 임대업을 하고 아무 때나 전세든 월세든 빠진다고 할 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임대인도 그냥 하나의 그냥 임대 사업일 뿐이에요. 그래서 대출이든 임차인의 보증금이든 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를 받고 그 월세를 가지고 이자 내고 그다음 세금 내고 부동산 수수료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돈을 남기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을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매매업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주거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인제 지금 기준으로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면서 분양가부터 해서 집값, 주택 포함해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이 20에서 30% 씩 급감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뭔가 타겟팅해서 정치적으로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전세 사기와 역전세가 차이가 뭘까요? 임대인으로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가 지금 반환을 하지 못했어요. 이럴 때 나는 그냥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역전세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내가 전세 사기를 발생시킨 그런 사람인가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의도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구조로 세팅하면서 했는지 자체가 단순 역전세인지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지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역전세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가 임대인으로서의 포지션 그리고 임차인으로서의 포지션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집 428채 샀다. 110억 원을 꿀꺽한 전세 사기 일당.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단순히 역전세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있다는 거죠. 임대인이 중간에 이제 컨설팅 업자를 보통 많이 끼게 돼요. 그래서 그 컨설팅 업자가 만약에 이 빌라의 가격이 3억 인데 전세를 세입자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인테리어만 그냥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3억 짜리 빌라를 3억에 전세를 세팅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간에 세입자가 3억을 매도인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이제 명의를 대는 사람 그리고 전세를 맞춰준 컨설팅 고런 식으로 해서 이 빌라를 실제 가치는 3억보다 훨씬 더 저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를 세팅하면서 강제로 넘겨버리는 거죠. 실제로 전세나 다가구나 다중주택 그리고 상가주택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와 다르게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정확하게 3억인지 2억 5천인지 2억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판단하냐면 감정가를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감정가 자체도 그냥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감정을 해 주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시세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3억에 전세를 세팅한다고 하면 일부 수수료랑 명의값을 줘서 그 다른 사람한테 주택을 갭으로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매도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이 매수 명의자한테 이 빌라를 넘기게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신용 불량자한테 넘기거나 아니면 법인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세입자가 매번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입자라고 해도 그냥 2년 동안 쭉 살다가 나는 2년 거의 다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3 개월이든 6 개월이든 나는 계약한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아 저 6월 23일 날 이제 만기가 되니까 저는 이사 나가겠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매도인은 뭐라고 할까요? 임대인은? 저 그 빌라 1년 10 개월 전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등기부 등본을 떼서 현재 소유주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전세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용 불량자가 명의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보유한 명의자가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법인이 주택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법인을 해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3 억이라는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서 경매로 넘겨서 배당으로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엄청나게 좀 단점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제 시세가 이 빌라의 시세가 3 억보다 굉장히 많이 유찰돼서 낙찰될 확률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이 안 돼요.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는 거예요. 그 무한 루프라는 건 뭐냐면 이 3 억이라는 대항력 있는 이런 주택 자체가 계속 떨어져도 실제 빌라의 가격이 3 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찰만 되고 어느 누구도 낙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유찰만 되고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경매로 넘겼지만 계속 경매 비용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배당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배당도 안 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울겨 겨자 먹기로 내가 이 빌라를 낙찰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2 억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총 전세 보증금 3억 중에 2 억을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1 억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유주인 사람한테 소송을 해서 무담보 채권이 1억 발생한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조차도 의미가 없는 게 법인은 이미 해산돼서 없고요. 이미 파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아파트든 빌라든 다가구든 여러 가지 주택을 임차인으로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권장해 드리는 게 다가구랑 상가주택 그다음에 다중주택 같이 1 세대 1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순위가 다 1 번부터 14 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전입 신고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있든 없든 이 배당 순위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총 14 가구 중에 내가 열 번째 순위다라고 하면 한 4-5 번째까지 배당받고 배당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담보 물건이 제3 자가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소유주한테 무담보 채권에 대해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줬던 보증금에 대해서 100% 회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전세로 계약을 할 때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하게 반드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이 잡금의 상태는 개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동산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런 지식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 고가의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강의를 듣거나 할 때 비용을 되게 많이 지불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절대 아깝다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거를 정부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 공부를 좀 시키는 게 저는 굉장히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또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너무 많은 부동산과 경제 지식을 알면
정부가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고 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그냥 세금 잘 내고 그냥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직원으로만 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유리지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금 따박따박 걷고 지식이 부족하니까 군소리 안 하고 뭐 요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이 1 분기에만 1조 4천억이라는 건데 이게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80%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해서 그런데 예전에 제가 12 년도에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거의 전세 보증보험을 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 돈 있으면 그냥 모아서 처음부터 월세 시작해서 돈 모아서 전세로 와서 전세로 돈 모아서 매매를 하고 거의 이런 식의 구조로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보증보험 금액이 부담스러워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증보험을 드는 전세 세입자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거의 대부분 들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요즘에는 그 시세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 자금 대출도 받고 보증보험도 기본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전세 보증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 HF든 허그든 SGI든 이 보증 공사가 있어요, 보증 기간이. 그래서 그 보증 기간 자체가 먼저 임차인한테 반환을 해 주고 그 보증 기관이 임대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전에 잠깐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요. 임차권 설정을 하고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증금에 대해서 받아서 나가게 되면 일정 기간 보통 한 6 개월 정도인데 6 개월 정도는 그렇게 금리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자만 내고 버틸 수가 있는 거고 6 개월이 넘어가면 굉장히 이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증보험 입장에서도. 그러면 그래도 안 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보증보험 기간이.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 해당 부동산이 있죠. 임차권 등기한. 그 부동산을 보증보험에서 경매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로 넘기게 돼서 만약에 3 억짜리 빌라가 2 억에 낙찰받았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전세 세입자한테 3 억을 이미 줬는데 2 억으로 배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보증보험은 3 억을 토해 주고 2 억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 억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1 억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빵꾸 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잠깐 우리 그 시민님이 닉네임이 시민님인 건가요? 배당을 못 받아도 임대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담보 채권에서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은행 친구가 은행이 배당을 못 받아도 끝까지 추심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추심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존재가 법인이라든지 깡통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불량자 같은 경우는 추심을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반환보증 허그의 대의 변제액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583억 원이었는데 23년 기준으로 보면 얼마인가요? 3조 5천억 입니다. 5년 만에 거의 7배로 증가가 된 거거든요. 이 대의 변제 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거래하는 주택의 가격을 정부가 현재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가격을 통제한다는 게 과연 무슨 소리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통제를 하고 있죠, 간접적으로. 이게 뭘까요?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지금 다중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럼 현재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어때요? 빌라의 가격은 공시 가격의 140% 적용돼서 그다음에 90%를 곱한 금액이죠. 그래서 126%, 126%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땠냐? 공시 가격 150% 적용해서 한 100% 적용이니까 실제로 150%에서 126%로 갑자기 느닷없이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2년이 지나면서 전세 보증보험을 그대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5천짜리가
강제로 1억 2,600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전세 세입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 1억 5천에 들어가 있었던 게 갑자기 1억 2,600으로 가입 기준이 엄격해진다고 하면 1억 5천을 내겠어요?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1억 2,600까지 다운해서 나는 전세금을 들어가고 싶은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1억 5천으로 멀쩡하게 있었던 전세금이 느닷없이 보증보험 기준이 엄격해짐으로써 1억 2,600까지 바뀌게 되면서 강제 역전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가격 통제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최근에 주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보증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지금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보증 사고를 좀 줄여서 허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제로 전세금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전세 보증금이 3억이라고 명확하게 증거가 있죠. 근데 배당을 내가 2억만 받았다라고 하면 그 차액인 1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추심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시 가격의 하락입니다. 보면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갈 때 지금 제가 전국 그리고 서울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한 변동률 추이를 제가 2006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잘 한번 보면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느닷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떻게 곤두박질 쳤냐? 서울은 17.3%가 떨어졌고요. 전국 기준으로 18.61%가 공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존에 빌라의 이제 주택 가격이 공시 가격의 140%고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140%에 90%를 곱한 126%가 적용이 된다고 했었죠. 근데 공시 가격 자체가 거의 전국 기준으로 18%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150%에서 126%로 떨어진 거에서 추가로 18%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원래 기존에 22년도에 전세를 1억 5천에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1억 2,600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거의 1억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빌라, 다가구, 뭐 다중주택, 그다음 상가주택 이런 조금 아파트보다 열세인 이런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물론 아파트도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라가는 국토부, 산하기관 곡간. 이 말라가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라고 하니까 사실 조금 말하기는 좀 살짝 그런데 요즘 보면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 LH랑 허그가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미분양이 난 세대를 LH에서 매입을 해주죠. 그래서 LH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전세 사기는 어때요? 허그에서 임차인한테 먼저 돈을 주죠. 나중에 이제 구상권을 청구해서 임대인한테 받던 못 받든 무관하게 허그는 무조건 임차인한테 돈을 먼저 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완성된 주택은 LH에서 떠가고 역전세 나는 금액은 허그에서 떠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의 돈을 자꾸 이게 세금에서 메울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안 팔리는 다가구, 빌라, 다중주택, 아파트 이런 게 있으면 LH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몇 년 안에 그 뭐 평수, 금액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LH에다가 매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팔리지 않는 그런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LH에서 매입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LH에서 LH 매입 확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제외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도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빌라 같은 그런 부동산도 뭐 신축하기 이전부터 LH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입 확정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 가격 자체는 감정 평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LH에서 준공이 나면 바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LH에서는 본인의 예산을 가지고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뭐 청년 주택이라든지 형태로. 결국 이거는 LH든 허그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예산에서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간이 자꾸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LH 같은 경우는 땅 장사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정부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매입 임대를 하는 거예요. 매입 임대를 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구조로 되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다 1 차적으로 그 스폰지 역할을 하는 거고 거기에서도 더 뚫리게 되면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매입 임대해 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길번 님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하고 계약할 때 역전세가 날 수가 있죠. 근데 다행히 법인이 돈을 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법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고 이거를 경매로 넘겨서 배당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전세금 100%를 받아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전세 세입자로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임대인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역전세가 터지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낙찰을 받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월세 거래량과 전세 비중이에요. 그래서 23 년도까지 기준인데요. 지금 보면 전세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가? 전세 비중이 거의 60% 정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5%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의 비중이 사실 상당히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역전세에 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거기에 큰 역할을 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더뎠어요. 그래서 월세로 있는 것보다는 전세로 있으면서 그 거주 비용을 줄이는 장점이 있어서 전세로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레버리지해서 자산을 확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세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성장하는 국가로서 이게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사회적 환경에 이게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전세라는 고유한 그런 제도가 생겨왔었던 건데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전세 사고가 터지고 기준이 확대되고 그러면 전세가 반전세되고 반전세가 월세로 되고 이런 경향이 되는 건데 기존에 전세로 들어가 있었던 이 수천조 이상의 금액을 한 번에 다 월세로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전세가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 금액 대비 그 전세가 비중에 대해서 점차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과하게 높다고 하면 조금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게 되면 바로 역전세가 나서 임대인도 문제고 임차인도 문제인 그런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3 월에 그 5대 광역시 그리고 전국 수도권 기준으로 그래프로 나열을 하게 된 건데요. 전세 가격 변동과 역전세 기준인데 이 그래프가 밑으로 오면 올수록 역전세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가장 수도권에 거의 피크를 쳤던 게 23년 9 월부터 24년 9 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역전세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보증 사고가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은 9 월에서 12 월까지는 살짝 반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작년 10 월부터. 기존에 엄청나게 역전세가 났던 게 매매가 떨어지고 전세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역전세의 비중이 좀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좀 줄어들게 되면서 갭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택의 특성상 여러 개의 주택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세법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임대인의 포지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결국 버티면 역전세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먼저 가져갈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기관에 이자를 내면 될 것이고요. 전세금 반환 보증을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이거를 지연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전세금을 임차인이 돌려받고 싶어도 배당으로 돌려받는 거는요, 거의 2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요 그래프가 이렇게 쭉 와서 역전세가 지금 나고 9 월에서 12 월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24 년도에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올라가는 타이밍까지 잘 버틴다고 하면 역전세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한테 일부 이자를 지원해 주더라도 잘 시간을 끊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몇몇 분들은 전세금 반환 대출이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 대출을 받는 거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임대인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전세금을 안 돌려주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신용에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반환해 준다는 거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떠한 리스크도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대출을 해서 임차인한테 돈을 돌려주는 거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살짝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 사고가 지금 많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15 년도부터 보면 지금 22 년도만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진짜 심한 거는 23 년하고 24 년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날 예정이고, 실제로 가장 그 핫했을 때 2021 년도 하반기에 그 갭 투자를 한 사람이 23 년도 하반기에 많이 도래를 했어요. 그래서 23 년도 하반기에 엄청나게 역전세로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전세가율 120%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분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택 가격 자체가 거의 4천에서 뭐 한 1억 5-6천 까지, 고 정도까지의 분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금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세가율이 126% 이상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소형 아파트, 소형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 자체가 훨씬 더 전세 피해, 전세 사기 혹은 역전세에 피해를 훨씬 더 많이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라고 보면요, 사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반환 보증보험에 대한 보증료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인제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보증료는 0.079, 0.099 막 요 정도 수준이에요, 실제로 시작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이 0.1, 1으로 0.139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가 내는 보증료율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비쌀까요? 실제로 사고가 나는 거는 임대 사업자가 사고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주택이 더 많이 날까요?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금액대라든지 부동산 종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보증 보험료를 많이 좀 높여야 되는 거고, 그 임대인의 신용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보증료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차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한다고 하면 보증 사고가 나더라도 일부는 사고가 나고 일부는 안 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이제 전체 허그나 HF 같은 보증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에 대한 그 프로세스를 운영할 때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장기간 우리가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전세 대출 보증의 축소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임대인이 지금은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만 그 보증보험 가입이 지금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임대 사업
자 같은 경우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임차인이 아쉽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앞으로는 임대인이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지금같이 역전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임대인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는 프로세스가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는 물론 저도 임대인, 임차인 입장에서 다 살아봤지만 우리나라 법 자체가 임대인한테 굉장히 관대한 프로세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임차인 위주로 골탕 먹게 되는 거고 임대인은 시간만 끌면 해소가 되고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혼합 보증 제도라고 해서 이거는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에스크로우 계좌라고 해서 제3의 계좌를 열어 놔서 우리가 일정 기준 LTV 내에서는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해 주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우 계좌로 들어가게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 유용하고 쓰고 하는데 통제를 받게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 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쉽지 않지 않나라고 봅니다.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성장이 정체된다라고 하면 전세에 대한 제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세가 레버리지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전세금 플러스 그 안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이 한꺼번에 폭탄처럼 터지기 이전에 단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